대망의 마지막 부산 공론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사회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장윤석 연구원이고요. 네,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저희 연구소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정당들, 사회들과 함께 여는 공론장의 맨 마지막 순서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제 일찍 신청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한번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저희가 한번 미뤄졌는데요. 그 까닭은 이제 부산이라는 공간이 이제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조금 험난한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고 조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기획단 안에서 이제 많이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 녹색연합, 그리고 채식평화연대, 부산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행동,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까지 이렇게 5개의 단체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도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기후용사데이 지한님이 만드신 재미있는 만화를 같이 보고 가실 텐데요. 어떻게 다시 새로운 물결을 부산에서 시작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저희의 홍보 자료이고요. 일단 부산은 기후위기 리스크가 1위라고 불리는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들에서는 갈 길이 멀다. 속되게 하면 노답이다. 근데 그 공간에서 고민들을 해서 정책이 위로부터 생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책 안이 이제 앞에서 보이시는 한 150, 130페이지짜리 두꺼운 분량으로 이제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위한 어떤 마중물 같은 개념이지 일단은 시민사회 사람 혹은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는 말 순서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부산에서 기획단에 참여해주신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과 부산 신공항 반대행동에서 활동해주시는 김현욱 선생님께 인사말을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과 부산 에너지 정의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지난 2월에 멸종 반란이 부산에 왔었어요. 그때 주연님이 이것을 같이 기획했던 주연님이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부산의 공론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획팀에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허락을 못했습니다.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대중으로 확산시켜야 되는지가 막막하게였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좀 자괴감에 좀 빠져있고 자신감이 없었고 부끄러운데 이것을 제안했을 때 더더욱 부끄러웠고 막연함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망설였었는데 주연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얘기를 만들어보자. 이 공론장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0가지 의제를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부산 시민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꿈꾸는 부산다움을 이 자리에서 시작해보자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대 의제 정책에 넣지 못했던 부산 지역의 토건 개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현안인 탈핵과 핵발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그리고 신공항으로 인해서 낙동강 하구와 서부산 개발의 문제들을 같이 얘기해보자. 근데 사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탈핵은 많은 이슈화가 됐고 우리가 고리 1호기 폐쇄 운동까지 했었었는데 대중운동으로서 조금은 나아갔지만 지금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지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부산 지역의 금기사항 같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확산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연님이 너무나 답답하다, 함께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말하고 싶은 이런 장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1년이 흘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그 제안으로 해서 제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녹색 전환을 위한 부산 10가지 의제가 6조로, 10가지 의제 중에서 6조로 나뉘어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가 함께 여는 자리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7조로 편성되어서 저희가, 부산의 현안을 7조에 넣어서 총 7가지 조로 나뉘어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언제나 이게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원론적 입장에서 돈보다 생명, 생태, 안전, 평화, 평등,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도 개인이 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을 하고는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 치우치다 보면 역량의 한계하고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지역의 힘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운동의 한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좌절하고 패배하고 그 패배감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나누는 자리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색전환연구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윤성님을 비롯해서 주연님 그리고 지안님 그리고 상현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좀 죄송한데 기성세대가 아닌 부산의 청년들이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었고 이게 힘은 제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분들께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처음 기획이라서 많은 것이 힘들었을 건데 오늘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이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함께 해주셔서 생각보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부산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것이 기획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환경 정의, 에너지 정의, 기후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의 공론장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론장으로 이것을 기획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출된 이야기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이지만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이것이 다양한 기후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녹색 전환 공론장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부산의 특별발제, 기조발제 11번 가덕도 신공항 인근 생태계에 대해서 기후응사대의 김지한 연구원님 활동가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 번 더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 공론장에 와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합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 합의라는 행동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게 됐을 때는 각자 그 자리에서 공명하여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함으로써 각자의 어떤 창조물들을 가지고 가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각자 다른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는 분명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공론장에서 이것만큼은 가져갈 만했다. 하다못해 다가라도 가져갈 만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인근 생태계와 부산의 현 주소를 같이 엮어서 부산광역시 11대 부문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한 1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항이라는 실체는 없으면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덕도 신공항의 사건적인 특성이 부산에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11대 부문 정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탈핵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낙동강 남개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시급하게 의논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발제를 통해서 부산이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도시 철학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기에 이 점을 고려하여서 그 발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2가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부산의 발전을 명목으로 한 엑스포와 그리고 물류 플랫폼 강력 도시가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 발전은 무엇일까? 각자 사람마다 발전의 개념이 다르겠죠. 누군가는 정말로 자기가 잘 먹고 사는 것, 정말 웰빙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이 계속해서 트여나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각기 자신의 발전 혹은 도시의 발전, 부산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번째로 신공항과 서부산 토목 발전 대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입니다. 지금 이 공론장은 10대 부문 정책을 전부 다 모아놓습니다. 돌봄이라던가 아니면 농업 먹거리라던가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던가 아니면 전환경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각기 머릿속에서 발전이란 무엇일까를 그래도 크게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뭔가 가덕도 신공항의 찬성 같은 느낌, 좀 뭔가 비행기가 되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좀 멋있게 찍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 찬성을 하시는 박영화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덕도 신공항은 필요하다. 하지만 항공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공항 건설이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하여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도권에 몰려있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지방에 배분하여 지방분권화를 이룩하고 그곳에 충분한 물동량과 경제 상황이 뒷받침되며 항공 서비스는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화가 무엇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 우선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나온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죠. 근데 그 결과의 일부 중에서 신공항 개항 시기가 당초 예상 2030년보다 더 훨씬 늦은 2035년으로 설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부산 지역 지금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적혀 있는 이 사진에도 그 사진도 이제 이 2035년 개항에 대한 반발 사진입니다. 이 주장의 일부를 보면은 2035년 개항이라는 대안이 확정된 것이라면 국가적인 과제인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는 부울경 800만 명 주민들의 삶의 이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부울경 800만 명의 시민들이 사타가 발표난 것도 알고 있을까요? 한 절반 정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의 졸속 추진 명분이 2030 엑스포와 동남권 간문항,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물류 플랫폼 도시가 크게 되는 것 2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가지 졸속 추진을 하는 동안 신공항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흐름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무엇들을 못 보고 있었을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김해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사 결과는 근본적인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 처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었죠. 이 신공항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단 99일 만에 본회의까지 호로록하고 통과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특별법이 이제 제출이 되었던 시기는 보궐선거였었는데 저희 그 보궐선거 때 왜 한창 가덕도 신공항이 이렇다 저렇다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부산시장 뭐 토크나 이런 것도 봐도 전부 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토목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산, 서울 그 보궐선거는 부산과 서울이 전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고찰은 전혀 없고 결국에 토목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21년 5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 이것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논란거리도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22년 4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앞두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조사 발표가 나기도 전에 지금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기재부에 우선 신청했었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것도 묻힌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과적으로 묻혀버렸던 것은 가덕도의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이 사건들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덕도에는 이미 신앙만 건설로 그 가덕도 북부의 윤리마을, 장학마을 등등이 굉장히 많이 공동체가 파괴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어서 대학마을이라는 가덕도에 있는 마을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10년 동안 신공항 부지로 시달리면서 굉장히 마을 공동체가 이제 파괴가 되고 무기력감을 호소한다고 마을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이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은 어떤 신공항을 보면서 이것들에 의해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사타 조사 전에 2035년에 개항이 가능하다고 해서 2030년까지 건설 불가능해진 공항을 앞두고 저희는 어쩌면 지금 공항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지역균형 발전이란 무엇일까, 부산의 발전이란 무엇일까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말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 부산이 얘기하는 발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산광역시 엑스포 홈페이지인데요. 보다시피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 도전합니다 라고 적어놓으면서 참가 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개최 장소는 북항일원이라고 이제 서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최 기간은 2030년이고요. 이에 맞춰서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및 서부산 개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와 한태평양을 잇는 국제 물류 플랫폼 메가시티를 짓겠다고 하고 서부 발전을 굉장히 많이 그 부산의 서부산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겠다고 지금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 명목에는 국가 균형 발전 본격화와 세계 2위 물류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2030 세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부산 발전 계획이 이렇게 지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면은 항만과 철도, 공항 세 가지를 이어서 트라이포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이에 따라서 부산항 신항과 명지 국제도시, 국제자유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서부산 연구개발특구, 서부상권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짓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 울산과 가덕도를 바로 이어버리는 어떤 철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반루프라는 초반에 그 박형준 그 시장이 주장했던 어떤 가덕도와 이어져 있는 그 도시권 교통을 다시 이제 짓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부산시가 꿈을 꾸고 무언가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시가 보지 못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2030 부산 침수지역 시나리오입니다. 그린피스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2030 침수 피해 지역 지도예요. 지금 지도를 봤을 때 침수지역 여기가 이 지도가 서부산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밑에 세 갈래 길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이 이제 낙동강 하구역입니다. 지도를 봤을 때 침수 피해 지역의 약 90%가 낙동강 하구역, 부산 북항만두 서구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그 탄소 중립의 어떤 2050 탄소 중립의 계획으로 블루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블루카본이란 전 세계 해양 생태계 작용으로 탄소가 흡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블루카본을 위한 탄소 감축 신규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발굴 중이고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루카본 서식지는 육상밀림이나 블루카본 서식지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맹글로브 숲과 그리고 연안 생태계라는 것인데, 연안 생태계는 이제 주로 갯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구역 지역에 저희 그 갯벌이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개발로 없애면서 블루카본을 얘기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자료들은 지금 자료집에 있으니 좀 더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 보다시피 여기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태자연도 1등급과 그리고 이제 낙동강 하구 서구 지역에 이제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전부 다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위에까지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데가 전부 다 낙동강 하구에서 이어지는 강류이고, 여기에 이제 그 한국 최대 철새 도래지가 살고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산에 발전의 명목으로 한 엑스포와 물류 플랫폼 강력 도시가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 발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마저 하기 위해서 가덕 신공화대시 우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속 나아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질문하기 위해서 10대 정책 발표를 다음으로 여는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정책 부문으로 여기는 이제 7개 조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부산 지역의 어떤 특성, 저도 연구를 하면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왼쪽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오른쪽에는 가덕도 신공항, 이 두 가지 말고는 어떤 녹색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이 지역의 현안 속에서 전제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10가지 준비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브리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용사대 마찬가지로 이제 박주연 연구자이자 활동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후용사대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녹색천안 공론장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꼭 고민을 해보아야 할 돌봄이나 자원순환, 전환경제 이런 것들 한 10대 부문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 얘기를 나눠서 이 보고서를 좀 보충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대 정책 부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부산광역시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는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1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의 부산광역시 지자체 예산은 약 11조 원으로 한 5%는 환경 보전에 하는 사업에 쓰여지고 있고, 국토와 지역 개발에 한 4%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비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부산의 산업별 근로자 수는 계속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보통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제조업은 타 지역과 다르게 그 컴퓨터나 의료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라 그 기계나 자동차, 선박과 같은 중위 기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기후위기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의 회복력이 타 지역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느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부산의 기후 현황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부산광역시 연평균 기온을 보여지는데요. 가장 자줏빛과 오렌지빛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구역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옆에 강수량 분포도를 보시면은 반대로 이 지역에 대해 강수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년 부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그 뉴스를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도한 도시화에 따라 그 빗물이 지표면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또 수십 년 전에 이미 설계한 그 하수관과의 설계 용량이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도시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은 그 홍수 피해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른쪽 두 개의 빨간색 한반도 그래프는 기후위기 적응 리스크를 나타낸 분포도입니다. 색깔에 따라 좀 더 진해질수록 그 적응에 취약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산은 특히나 색깔이 조금 진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대응할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10대 부문별로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계획과 목표, 지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산광역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 목표 연도인 2022년에는 약 2천만 톤으로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2030년까지 70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저희 녹색전환 보고서에서는 그 2030년이 아니라 그 중간 목표인 5년을 당겨서 2025년까지 30%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이렇게 금방 나온 것처럼 이산화탄소 감축량만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불평등 지수나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리고 자살률, 기후변화 건강 지수 등을 새로운 사회 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지표인데요. 낙동강 일대는 아까 김지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철새들이 많이 오는 그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 신공항이나 대저대교를 건설하면서 각종 환경 영향 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무시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있는데요.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생태계 보전의 인식이 미약하고 지속 가능성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의제로 소개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문입니다. 녹색전환 예산을 마련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5대 기반과 2대 연대를 마련하는 그런 세 가지 부문별로 나누었고요.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예산을 매년 10% 이상 배정하고 1% 이상 기후위기 기금을 편성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PPT 자료에 녹색 글씨는 오늘 소그룹에서 유의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물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 예산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예산이 매년 부산시의 전체 예산의 몇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립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는 제도를 탄소인지 예산 제도라고 하는데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부산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부터 이 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공항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중단하는 근거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 부산시는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 이행 방안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는 5대 기반, 계획, 예산, 거버넌스, 실행 조직, 조례, 그리고 2대 연대, 국제연대와 지역연대 이행 방안을 구축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 인식인데요. 교육 예산과 그리고 필수 교육 이수 제도, 마을 교육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태 전환 교육이 원래 환경 교육이 아니라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 이유는 시스템의 총체적인 전환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을 1인당 1만 원으로 확장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환경 교육의 생태 전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또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을 대상하는 생태 전환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만들어서 이후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과 조례 제정 그리고 예산 투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후 생태 교육에 있어서 배움과 시민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 주민교육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동체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곳곳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과 간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수식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하고 또한 일시적이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또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만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역 사회의 자리를 잡고 확산될 수 있으며 시민단체, 그다음에 지역단체, 학생들, 학부모들이 모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돌봄과 적응 정책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시민 모두의 입장에서 지역 돌봄, 안전 현황을 살펴 돌봄망 지도와 서로 돌봄 관계망을 마련합니다. 제가 처음에 앞서 설명했을 때 부산의 현황에 대해서 기후위기 적응에 되게 취약한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취약계층은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휩싸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 중점을 둬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돌봄을 받아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직접 참여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그런 실행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의 범주가 좁은데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확대해서 부산에 관련한 재난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계층의 건강 선순환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자연식물식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권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실행 방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함께 상상하고 더 풍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업 먹거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농업과 식량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축산 분야가 그러한데요. 다른 부문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결국 육식을 멈추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녹색전환 보고서에는 이런 농업 먹거리 의제에 채식을 기반으로 제안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5-1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채식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로컬 푸드 유통망을 강화시키고 친환경 농지 면적을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면적만 매년 넓혀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나 소비자 의식 그리고 유통 판로 같은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미약한데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농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시 농업이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농가의 지원 같은 그런 실행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낭비 없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 각각의 단계에서 버려지는 먹거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먹거리 생산 부산물에서 수산 부산물과 축산 부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볼 때 그저 생명 존중은 없는 폐기물이거나 순환 자원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사회는 우리 인식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재개념화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만들지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너지 전환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부산 도시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 고려했을 때
최종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절감해야 되는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조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이 영남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발언을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2023년에 이제 운행이 중단될 고리 2호기, 3호기, 그리고 25년에 중단될 고리 4호기까지도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노후화됐지만 운전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하고 또 벗어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듯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 생산과 같은 논의에서 부산이라는 지자체가 어떻게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주체적인 탈원전 정책 로드맵을 구조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을 펼치며 전체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시킬지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시민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가 아닌 기업 규제 또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 규제를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조절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다음은 주거와 비주거 부문입니다. 우선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는 부산의 순환 이용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99.9%더라고요. 되게 높은 비율인데 건설 폐기물 총량은 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순환 이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난개발을 예방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2019년 기준으로 부산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어요. 따라서 더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난개발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내년 일정 기준 이상씩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건물의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동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부산시는 연 면적의 몇 % 이상 매년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녹색화 이러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수송 부문인데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플랜을 만들고 매년 탄소 감소율이 15%씩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 노선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BRT는 공공버스 전용 차로인데요. 이 노선이 기존의 철도 노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BRT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버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또 보행자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방치되고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60%가 있는데요. 이것을 2025년까지 정리하고 주차 면적과 자동차 면적을 줄여 녹지 면적을 해마다 5%씩 넓힌다는 의제를 8-2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조금 막연한 감도 있고 어떻게 보충해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녹지 면적을 해마다 5%씩 넓힌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만 세우고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조성 공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주차 면적이 1인당 많이 적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 또 분리를 해서 논의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전체 수송 분담률 중 자전거의 분담률을 10% 높인다는 의제인데요. 우선 부산시는 자전거 사고가 전국 1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부산 지역 특성상 갑자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나오기도 하고 또 보행자 도로에 그 자전거 도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행자 길에서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독립이 필요하고 좀 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시민들까지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순환사회인데요. 부산시에서도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과 같이. 그래서 이게 물질의 재활용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선형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총 폐기물 발생량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종합 계획과 그다음에 순환경제전환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9-1번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 쓰레기 관련한 의제인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해지지만 보통은 수거나 아니면 처리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적발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지금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원과 이동 경로를 관리를 하고 내륙 지원에서 발원하는 사천의 상하류의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총량 관리제를 시범 도입해서 얼만큼 해양에 많이 유입되는지 그것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산업은 노동이 집약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산업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공 분야로 가져와서 안전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체계가 마련된다면은 이것에 대해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의제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경제입니다. 일자리 부족의 이유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산에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부가 유출되고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지역의 전환 사항과 연계하고 그 기후금융,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3은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사회적 경제에 집행하거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언을 얘기하길래 조금 욕심이 나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중용 책을 읽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이 들 때 좀 많이 기대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온 글이거든요. 폭넓고 길게 이어지는 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데요. 이렇게 굽이굽이 치고 어쨌든 그렇게 길게 이어져서 바다로 나가는데 저는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녹색전환을 바라고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되게 멀리 있고 한 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후다닥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게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굽이 치더라도 결국에는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까지 소그룹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실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습 인식의 의제 3-1에요. 1인당 교육 예산을 최소 1만 원 확보한다가 있어가지고 요 회의가 나오게 됐는데요. 요거가 기존에 지금 현재 이 관련 사업 예산이 1인당 800원 맞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1만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고 1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거 이렇게 어떻게 추산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1만 원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혜택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800원으로는 뭘 할 수 있게 됐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추가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800원, 뭐 1,000원, 뭐 5,000원이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우리 급식에 대한 그런 얘기 나누는 것처럼 정확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어야 대화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 교육. 이게 중요성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3번 넘어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는가 봐요. 이게 우리가 막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뭔가 이게 심각하게 되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혹은 뭐 1년, 2년, 3년 계속 느끼면서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게 되는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농사를 좀 지어보기도 하고, 또 옥상에 장독대 말씀하신 거는 옛날에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가지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돌봄, 적응으로 가서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옛날에 그 반장 같은 개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의 의견으로는 살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상이 좀 주어져야 될 텐데, 기업들에서 이렇게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도 한 자리가 남고, 이렇게 극장도 한 자리가 남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따로 더 부가 힘들게 안 하면서 남는 것들을 보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다 긁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3번에요. 4번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마을 내에서 이 마을 내 사람들이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안관 제도 말씀하셨고, 5번에 가볼까요? 5번. 5번은 또 저의 또 부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들어보셨죠? 그 빠진 거를 안구하는 아내한테 구제하지 않은 법적 처벌을 묻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묶이게 된다면 좋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 말씀해 주셨고, 1인 가구분이 좀 건강한 식단으로 구비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하셔가지고요. 안정화 필요하다 하고, 종자 말씀하셨는데 이거 약간 좀 깊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종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먹거리들을 찾다 보면 종자로 간다 합니다. GM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종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시 농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 이 지역에서 만든 것들, 이렇게 생산해낸 것들을 나눔 장터 열어서 나누고 펀딩 형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고기 없는 급식, 뭐 반대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조는 순환사회 전환경제 토의 결과고요. 사실은 저희 주제가 모든 분야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주제였는데, 밀도 있게 빠르게 진행해주신 조원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1 순환경제센터 마련과 폐기물 원천 감량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저희가 순환사회 얘기하면서 일단 전제를 깔고 그렇게 많이 의제별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전제를 많이 깔고 진행을 했습니다. 전제는 일단은 폐기물량은 줄어야 된다. 쓰레기량 줄여야 된다. 그걸 넘어서 이제 소비량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관련해서 구별로서 역할은 학습과 교육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것들을 공론화해야 된다.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퍼센트를 정하라고 9-1에 나와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일단은 건축 폐기물이 60%가 넘기 때문에 재개발만 안 해도 건축 폐기물량 반이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서, 가능한 한 재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퍼센트 일일이 정하기보다는 그런 방향이 옳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2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 관련해서는 육상 기인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도 필요하고 해양에 걸맞는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또 전제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수거에 중심을 하는 게 아니고 원천 감량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9-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 강화 산업재해 방지 파트인데요. 자원순환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전환경제 관련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2, 3번을 같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먼저 기후일자리 관련해십니다. 이 기후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아까 9-3번 하면서 이어졌는데요. 부분별로 모두 연계가 되고 실제로 전환을 하려 되면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노동계를 넘어서 지역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있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살짝 없어서 2, 3을 그냥 묶어서 기후금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먹거리, 토지, 공기, 자원순환 등 공공재 필수재에 대해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이 아닌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요 빠진 사례로 지역 공공은행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말고 이제 타임뱅크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교환이 직결되고 공동체 연결을 강화하는 형태의 타임뱅크, 시간화폐는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기후일자리든 기후금융, 사회적 경제 활성화든 자원순환 관련해서든 가덕도 신공항 하는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거 안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과 인근 생태계라고 기조 발표해서 이걸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발표를 맡게 된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엑스포가 정말 필요할까, 신공항이 정말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를 전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무엇일까? 혹은 이렇게 사실상 부산에서 계속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미래를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근데 결국 딜레마라는 게 부산 시민은 이런 엑스포라든지 혹은 신공항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것들 동의 여론이 너무나 높았다라는 거에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1번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반대를 해보려고 해도 엑스포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도 엑스포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예 없고 구호만 있는 지금 허상의 사업인데 광고비는 어마어마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도에 있었던 분들도 엑스포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심지어 관심도 없고요. 근데 맨날 지하철에서 2030 엑스포를 응원합니다. 아니면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유치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세뇌 같기도 하고 부산 시민들한테 그리고 토목 건설회사나 일부 공무원들의 배만, 정치인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알려야 된다. 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인데 계속 홍보만 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얘기를 이제 수식어처럼 쓰잖아요. 과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산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이 발전이란 말부터 다시 정의해야 되고 이 2등 도시라는 게 안 되면 어떻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질문 1번에 대한 얘기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속성인데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이 여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제 우리가 엑스포에 대한 올바른 자료, 그 다음에 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반대할 수 있는 그걸 알릴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예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전환하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 자체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부산은 언제나 하드웨어 중심의 토목 개발로만
진행이 되었던 거죠. 아니면 공단이나. 그렇다면 도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특화 도시라든지 아니면 퀴어 특화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컨셉의 도시로 만들어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 그 단어를 다르게 전환하자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고, 예를 들면 뭐 예술인 기본소득도 그런 측면에 있겠죠. 그리고 또 청년 예술가들이 좀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저희 그만 보더라도 그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 도시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허상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각자의 활동 기반 얘기하고 연락처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도 초대하고 이랬는데 활동의 그 기반을 시작이 되었으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죠. 네. 낙동강 콘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 낙동강 하구가 굉장히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생태 문화 가치로서도 좀 그 강조를 해서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그룹에서는 의제를 한 5개 정도 같이 논의를 나눴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수치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40%보다 더 혁신적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지 배출량 감축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중요한 시사점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어떤 녹색 전환 사회 지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녹색 일자리,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일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도 기반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도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동 제안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녹색 전환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알아보고, 또 그런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또 역으로 녹색 전환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그런 재미있는 기획, 마을 활동을 조직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2와 관련해서는 이제 녹색 전환 기금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가 보다는 녹색 전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왔고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항만과 공항이 부산의 대기질에 복합적으로 주는 영향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이 사실 환경교육 도시로 외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환경교육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교사 양성에도 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2-2와 3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녹색 전환을 전담할 수 있는 통합 부서가 필요하고, 이것이 시장 직속으로 있어서 타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더 녹색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색 조례, 녹색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정치 세력을 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례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필수로 포함할 것,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체나 어떤 기업에 대한 제재 항목도 넣도록 강조를 시민들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니라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대안도 제시를 이제 사업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풍력 발전, 태양광보다 부산의 인구 밀도를 고려한 앞전 발전 같은 새로운 기술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 먹거리 의제를 맡은 3조, 그리고 저는 발표자 김결희입니다. 농업 먹거리 쪽에서는 총 3가지 의제로 저희가 이제 의논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 궁금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후위기와 이제 먹거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채식하고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역시나 희망적인.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제 행사하기 직전에 간식으로 빵을 다들 드셨어요. 비건 빵이라는 건 알고 드셨을까요? 네네. 맛있죠? 꽃사미로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파리바게트처럼 이런 빵집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비건빵을 사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사회적으로 저희 기후위기와 진짜 먹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족, 그 다음에 이제 기반이 많이 이제 부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제고와 채식 기반을 이제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주된 토의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확산시킬 것인가, 뭐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먹는다라고 하는 게 딱 어떤 특정 시점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안팎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모아서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비건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제 사명감으로 이런 이제 채식과 기후 위기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리고 인식을 나눠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채식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비건으로 이제 학교 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학교에 가면 밥을 못 먹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급식이라는 게 채식 급식에 대해서도 요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하지만 기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사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될지도 모르시고 조리사분들은 어떻게 조리해야 되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도 일단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교육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육 환경에 우리가 모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 인식,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나 기관 같은 곳들은 사실 급식에서 뭐 주일에 비건을 한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 외식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거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비건 업체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버세요. 정말 손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보았습니다. 이게 거의 메인이어서 이거와 함께 이제 로컬푸드라든지 생태 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제 친환경 농지 면적을 증가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채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내 먹거리가 어떻게 자라고 우리가 먹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저는 신박했어요. 토지공사가 매입한 이제 주택지를 계속 집만 지을 게 아니라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계속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할당제 직접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공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낭비 없는 먹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1번이 굉장히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에서 봤을 때는 식물성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 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나 뭐 농업 현장에서도 선순환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서 저절로 이런 낭비가 없는 먹거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답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조에서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료집에 있었던 초안, 의제 3가지를 많이 참고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1번과 2번의 우선순위가 그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원래 두 번째 있었던 것을 앞으로 당겼는데요. 그 탈핵이 가장 지금 부산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고리 2호기 수면 연장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그 반대하고 부산시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원전과 연결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그만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눴고요. 그 초안에 2025년이라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적어도 30%는 그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고리 2호기 폐쇄와 관련해서 고리 2호기 폐쇄를 했을 때 700메가와트 정도 그 에너지 생산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태양광 설치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도 15%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 그 2호 의제가 제대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별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룹 5번입니다. 그 건물 주거와 교통 수송 토의 결과이고요. 저희는 좀 용어를 재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난개발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자료집의 85쪽부터 내용이 이어지고요. 난개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생기는 걸까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고, 우리가 개발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난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개발을 긍정하는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가. 근데 지역의 경우에 항상 난개발이 대상이 되는데, 특히나 부산의 난개발에 대해서 다루는데 언제 부산을 개발을 하라고 했냐, 대상화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개발이 아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로 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고, 또 하나의 용어는 그린 리모델링인데요. 원래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서 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재생과 순환의 의미에서 리모델링이라는 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용어를 기존의 기획팀에서 주거의 탈탄소화라는 용어를 시도를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듣는 것도 어려워서 이러한 그러니까 외래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건물 주거 정책이 수치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데, 우선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지적, 그리고 개발 자체가 이제 토건족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을 넘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과 이동인데요. 이동이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떻게 또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 부산의 그 교통 그 통계가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부산시 자전거의 교통사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교통들을 이제 구획을 할 때 길 같은 것들을 계획 도시가 아니라 막 얽힌 체제로 교통 체계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길도 되게 험하고 그다음 운전을 하기도 어렵고 더불어서 이제 자전거가 이용할 길들도 되게 적은 편이다. 그리고 부산에는 서울과 같은 따릉이가 왜 없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의 그 약자뿐만이 아니라 교통 자체를 우리가 함께하는 보행자가 누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는데,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파리의 사례랑 암스테르담의 사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자전거에 대한 논의들만 지금 보고서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제 비장애인 중심의 정책으로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길 자체를 논의할 것만 아니라 보행자가 어떠한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될지, 그리고 비장애인과 노인 위주 이런 형태로 길이 구획되어 있는 것을 이제 문제의식으로 갖고 다음 이제 보고서 작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정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진이 한 번 더 다듬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한데 좀 부끄럽기도 할 정도로 정말 되게 놓쳤던 지점들, 장애인 이동권을 왜 교통정책에 내가 고려를 못했지?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각 조에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반영해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에 피드백을 요청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도덕경의 한 문장인데 그 비어 있음은 수레바퀴가 이제 살이 막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어야지 바퀴가 구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없음이 있음을 만든다고 하니까 부산 지역에 왜 녹색 운동이 없어? 왜 기후정의 운동에 약간 막 어떻게 같이 해가지고 막 안 돼?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정책이 비어 있으면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고, 많은 기대와 다음 매년 계속 열리는 장들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